어디서 살 것인가 3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은 주거 형태였는데 지금은 단연 1인 가구가 많다. 건축적으로 본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살게 된다. 그렇다 보니 작은 집에 사는 1인 거주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과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집은 무척 작았다. 하지만 대신 마당이나 골목길 같은 도시의 외부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며 여유롭게 살았다. 때문에 집이 작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요즘 1인 가구는 원룸에 살게 되면서 8평 이하의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유 공간을 찾을 수 없는 원룸에 갇혀 살고 SNS를 이용해 사람을 만난다. 부모와 함께 살면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 없고 원룸에 살면 공간이 작아 초대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디 편하게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려면 한 끼 식사비 정도로 비싼 커피값을 지불하고 카페에 앉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공간을 즐기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게 집값이든 월세든 카페의 커피값이든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몇 평으로 계산되는 공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선진국 중에는 아마도 단위 면적당 부동산이 가장 비싼 뉴욕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뉴요커들의 라이프를 살펴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간 소비의 측면에서 뉴요커들은 아주 넓은 면적을 영유하며 살기 때문이다. 집 크기는 몇 평 되지 않지만 그들은 일단 센트럴 파크나 브라이언트 파크 같은 각종 공원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하이라인 같은 신개념 고가 도로 위의 공원을 산책하면서 저녁 노을과 맨하튼의 도시 경관을 동시에 즐기기도 한다. 게다가 모마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들도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가면 공짜로 즐길 수 있다. 한마디로 뉴요커들의 삶은 자신들이 새들어 사는 작은 방에 갇혀있지 않다. 뉴요커들도 1인 가구가 대부분이지만 그들은 외롭다거나 무료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강 건너 뉴저지에 사는 4인 가족보다 더 활기 넘치게 산다. 우리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는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다양하게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공원을 한번 살펴보자. 뉴욕 맨하튼의 경우 10km 내에 10개의 공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센트럴 파크, 브라이언트 파크, 타임스퀘어, 하이라인 파크, 헤럴드 스퀘어, 메디슨 스퀘어, 유니언 스퀘어, 워싱턴 스퀘어, 워싱턴 마켓 파크, 주코티 파크 등이다. 이 데이터에 근거해 보면 뉴욕 시민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7분 정도만 걸으면 어느 공원이든 걸어갈 수 있으며 그 공원이 지겨우면 13.7분 정도만 걸으면 다른 공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보통 30분 정도는 걸어야 공원에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는 걸어서 1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그 쓰임새는 줄어든다. 아주 작은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내 방 앞에 있는 마당은 몇 킬로미터 밖의 수천 평 공원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원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1인 가구가 되면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원 같은 공공 공간도 부족하다. 이 같은 정지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각종 카페들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카페를 보유한 이유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앉아서 쉴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상황이 좋은 뉴욕은 더 좋은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공원과 광장을 연결하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브로드웨이의 차선을 줄이고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 의자가 놓인 공간을 확장했다.
걷고 싶은 거리로 연결되는 공원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걸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가? 교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험은 연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기관을 타면 답답한 실내 공간 속 기억 때문에 경험이 단절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소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현재 공간 속에 갇히게 된다. 우리의 도시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1인 주거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더 행복해지려면 도시 전체를 내 집처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보행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촘촘하게 분포된 매력적인 공짜 공간이 많아지는 것이 건축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 도시가 삭막한 이유 중 하나는 도시의 건물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사회 공간이 없어서다. 사회 공간이란 한옥의 첨암마루 아래 툇마루 같은 공간을 말한다. 툇마루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외부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즉, 신발은 벗었지만 동시에 바깥 공기를 접하는 공간이다. 내부와 외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당 주변으로 있는 사이 공간인 툇마루와 대청마루 덕분에 마당에 서 있어도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된다. 현대 도시에서는 이 사이 공간의 역할은 발코니가 한다. 발코니에 널린 빨래나 그 위에서 쉬는 사람들의 풍경이 도시의 얼굴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법 때문에 발코니가 멸종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대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발코니의 실내화가 불가피하다면 저층 근린 생활 건물의 경우 계단실이라도 벽 없이 개방시킬 것을 제안해 본다. 만약 계단실을 개방한다면 사람이 계단 위에 앉아 바람 쐬며 쉴 수도 있고 계단참이 발코니나 테라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계단이 사람들의 모습 덕분에 비로소 건물은 거리와 소통하게 된다. 계단실을 개방하면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추운 날 층간을 이동할 때 대청마루로 건너는 정도의 불편이 있겠지만 그 정도 불편을 제외하면 개방형 계단실은 도시의 풍경을 좋게 만들고 생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동산 임대 시스템이 편리하게 바뀐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리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았던 게 인간이다. 지금의 디지털 유목민 같은 삶이 유전적으로는 더욱 맞는 삶의 형태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굳이 비싼 동네에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그 공간을 잠깐 경험해 보는 것으로 만족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소유보다는 그냥 인스타그램 사진을 많이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경험을 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한 집에서 몇 년씩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형태일지도 모른다. 4장. 쇼핑몰에는 왜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가?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핫플레이스는 코엑스몰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핫플레이스는 골목에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익선동 같은 곳이다. 왜 그럴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락적 자극을 찾는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 자연 공터에서 잠자리나 물방개를 잡으며 뛰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공터는 줄고 대신 영상 매체의 볼거리는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모니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변화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우리 뇌를 자극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인데 문제는 이런 영상 매체로 자극을 받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골목을 살펴보자. 골목에는 우선 자연이 항상 있다. 골목길과 복도는 둘 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지만 차이점은 골목에는 항상 변화하는 하늘이 있고 복도 끝에는 늘 똑같은 형광등만 있다는 점이다. 그럼 골목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우리의 주거 형태가 마당에 있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뀐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우리는 삶에서 외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은 외부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 골목길 상권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스마트폰이다. 예전에는 골목 상권이 나오면 실내에서 보는 영상 매체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영상 매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더 이상 답답한 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욕구, 외부 자극,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스마트폰이 주는 자유가 합쳐져서 최근 들어 사람들이 점점 더 골목길 상권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공간이 사람 중심에서 자동차 중심으로 바뀌면서 남아있는 골목길도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우선 좁은 골목길에 사람이 걸어 다닐 때는 골목길을 많이 점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는 폭이 약 2m, 길이가 5m 정도 된다. 자동차 한 대만 지나가거나 주차되어 있어도 골목길의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하게 된다. 이제 골목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정주하는 공간이 되었다. 골목길이 사라지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변화일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골목길은 사람의 속도에 맞춰진 다양한 체험이 있는 길이고 휴먼 스케일에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이는 도시 계획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릉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락에 의해 만들어진 소중한 유산이다.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환경이 서식하는 갯벌과도 같은 존재다. 바로 그런 갯벌과 같은 골목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갯벌의 생태계처럼 오랫동안 사람의 생활이 만들어낸 골목길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골목길의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을 할 때는 골목길의 모양은 유지한 상태에서 골목길에 접한 건축물들만 적절하게 고층 건물로 신축하면 된다. 혹은 골목길에서 하늘을 많이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골목길 주변은 예전처럼 단층 건물로 신축하고 그 필지 뒤편에 위치하는 건물은 고층으로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골목길을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자동차를 다 없애면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언 모리스는 가치관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에너지를 취하는 경제 시스템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수렵 채집 시대에는 부족이 함께 사냥하고 나누어 했기 때문에 평등 사회가 만들어졌으며 농경 시대에는 재산 축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식이다. 현대는 이언 모리스의 분류상 화석 연료의 시대다. 이웃집 사람과 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어도 된다. 이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더 많이 띠게 되었다. 그래서 골목길에 있는 주택가에 살아도 예전의 농경시대 같은 지역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개인주의적 편안함이 사회의 소통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연에 있는 골목길을 보존한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21세기형 골목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가 사회를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그것은 창업하기 좋은 한국형 실리콘밸리 골목길일 수도 있고 한 곳에 격리되어서 담장 안에 갇힌 학교 공간이 아닌 골목길을 끼고 있는 대학 캠퍼스나 공립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적 공간의 플랫폼으로 21세기형 골목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5장 더하기와 빼기 건축의 오묘한 방정식. 업사이클링은 업과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좀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도록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은 용어만 새로울 뿐 건축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다. 건축 재료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로마의 경우처럼 건축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의 자재가 다른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되는 경우가 예부터 있어 왔다. 이는 마치 장기 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재료를 나누어 새로운 건축물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건축에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오래된 화두가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첨가되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명제가 항상 성립되지는 않는다.
런던의 화력 발전소로 사용되다 더 이상 쓸모 없어져 문을 닫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이 되었다. 최초의 테이트 모던은 화력 발전소의 형태에 맞게 디자인되었지만 커다란 증기 터빈이 있던 자리는 이제 미술관의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도 좋은 예다. 기차역으로 사용되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곳은 수십 년 후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최초의 건축물을 계획했던 목적과 달리 시대가 변하면서 건축물이 필요 없어질 때가 생기는데 그때 건축물이 그대로 있으면 철거되고 소멸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그 건축물은 그 시대의 필요에 맞게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한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말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건축물은 돌, 벽돌, 유리 같은 재료로 만든 무생물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건축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 무기질 재료 부분이 아닌 그 부분을 제외한 빈 공간이다. 빈 공간을 싸고 있는 재료들이 좀 변형되어도 그 안에 빈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물은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사람보다 오랫동안 살아남고 시대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형되면서 다시 사용된다. 건축물 자체를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건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빈 공간이 진화하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리모델링은 어떤 인문학적 의미가 있을까? 건축 리모델링은 재즈와 같다. 이름 모르는 과거의 어떤 건축가가 수십 년 전에 디자인한 건물 위에 현재의 건축가가 이어서 연주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다. 앞선 사람이 펼쳐놓은 기본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음을 펼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과거의 것을 따라만 가서도 안 된다. 제약 가운데서 자신의 개성을 펼쳐야 한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을 리모델링한 건축가는 100년 전에 지어진 기차역의 구조에 덧대어 아름다운 미술관을 건축했다. 기차가 다니던 곳은 조각품 전시장으로 거듭났다. 군데군데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철길에서 모티브를 따온 디테일들도 보인다. 이 공간을 보면 두 명의 건축가가 연주하는 조화를 이룬 재즈 음악이 들린 듯하다. 잘 이루어진 리모델링은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리모델링 건축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담긴 건축이다. 바로 그 시간이 감동을 준다. 과거와 현재의 건축가가 시간을 사이에 두고 펼치는 타임슬립 드라마이며 두 건축가가 펼치는 이중주의다. 6장 파라오와 진시황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왜 같은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1000년 넘게 지속된 반면 징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150년 만에 멸망했을까?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한 것은 건축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제국이 정복지를 통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집트는 피라미드, 로마는 콜로세움, 중국은 만리장성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다. 그런데 몽골인은 유목민족이다. 유목민은 목초지를 따라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텐트에서 지냈고 무거운 건물을 짓지 않았다. 대신 말을 잘 타는 민족이었던 몽골인은 멀리 가는 데는 능했다. 그러나 이들은 빠른 이동과 전쟁에는 능했지만 무언가를 남기는 데는 미숙했다. 반면 로마인들은 정복지마다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그렇다면 무거운 건축물을 남기는 것이 왜 제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 이유는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인돌은 일종의 무력 시위였다. 무거운 건축물은 통치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통치의 영향력을 느끼게 해준다. 이집트나 로마 같은 제국이 거대하고 무거운 건축물에 집착한 이유가 그것이다. 로마인들은 일단 정복지에 도시를 세울 때 그리스식 신전과 콜로세움을 만들었다. 신전을 만들어 종교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통일을 이루고 건축을 통해 하드웨어적인 통치를 완성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오랫동안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이 된 비밀은 벽돌과 아치에 있다. 벽돌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대리석이나 목재와 달리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로마는 아프리카부터 유럽까지 다양한 기후대에서 벽돌이라는 재료와 아치라는 건축 구조를 사용해
로마 스타일의 대형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다. 통일된 디자인의 대형 벽돌 건축물들은 로마의 상징이 되어 어느 곳에서나 로마 제국의 권력을 느끼게 하였다. 그렇다면 벽돌, 철근, 콘크리트의 뒤를 이어 세계를 통합할 건축 재료는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재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최신 3D 프린터는 머리카락같이 부드러운 재료부터 강철처럼 강한 것, 심지어 유리같이 투명한 재료까지 프린트해낸다. 앞으로 3D 프린터로 건축을 하면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를 붓고 유리창을 끼울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3D 프린터의 경제성 때문에 조만간 인건비가 많이 드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재료가 바뀌면 건축물의 형태도 바뀌게 된다. 벽돌이 아치 구조를 양산했다면 콘크리트는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네모진 상자 모양 구조를 양산했다. 3D 프린터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양식의 건축을 만들 것이다. 과연 3D 프린터로는 어느 국가가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만들며 역사를 주도하게 될지 궁금하다. 하지만 건축물을 크게 만든다고 해서 항상 제국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진시 황제도 만리장성을 세웠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진나라는 일찍 멸망했다.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남태평양 이스터섬의 거대한 얼굴 모양 석상, 모아의 석상을 만든 문명도 일찍 망했다. 이들은 과시를 하기 위해 모아의 석상을 만들었는데 경쟁이 너무 과해져서 살림을 모두 없애면서까지 모아의 석상을 만들다가 멸망한 것이다. 현 시대의 모아의 석상은 무엇일까? 아마도 쓸데없이 크게 지은 고층 건물일 것이다. 특히나 수요도 딱히 없는데 경제 부양을 위해 지어지는 두바이의 고층 건물들이 대표적이다. 실제 두바이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왕궁과 동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넘어 건축물에 투자를 하면 사회적 불균형이 생겨 조직이 붕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무거운 건축물을 지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는 자신에게 도전하려는 남들의 의지를 꺾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거운 건축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과시다. 그리고 과시란 쓸데없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생활 필수품에 돈을 써서는 과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과시를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과시하는 자의 심리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과시를 하는가? 불안한 자들이 과시를 한다. 과시하는 건축물은 주변에 경쟁자가 있는 자들이 짓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인류 기업은 초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다. 이런 정황을 보아 추측하건대 피라미드를 지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근방의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것은 자신이 오랑캐라고 폄하하던 북방 민족들을 실제로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건축 행위는 정말 낭비였을까? 이들은 왜 이런 낭비를 하면서 힘들게 건축물을 지은 것일까?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엄청난 돈을 쓰고 국가의 모든 에너지와 기술을 집중해야 했다. 이 건축 과정에서 만약 10,000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고 십재의 돈을 낭비했다고 치자. 하지만 이들이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집트를 만만하게 여긴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가 침략해서 10만 명이 죽고 100조 원의 재산을 날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10배 남는 장사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가 피 같은 세금으로 국방비를 쓰는 것은 고대에 피라미드를 지었던 곳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 7장은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건축은 인간만 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동물도 건축을 한다. 새도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도 건설한다. 곤충도 건축을 한다. 거미, 벌, 개미는 집을 짓는다. 이같이 집을 짓는 건축 행위는 동물의 본능이다. 그러나 인간의 건축에는 자연 속의 건축에는 없는 특징이 있다. 인간은 안식처를 만드는 것 외에 형이상학적인 목적만으로도 건축을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목적의 건축물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다.
지구라트는 신전이고 피라미드는 무덤이다. 이 두 대형 건축물은 그것들을 건축한 사회의 통합을 이끌었고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건축과 지나치게 연동된 종교들은 신전이 건축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건축물을 구심점으로 모여야 하는데 신전 건축에서 멀어질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 없이 문자 같은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유목민족의 종교는 전파에 유리하고 건축물이 지어진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건축은 종교를 강화하는 장치지만 텍스트인 경전은 종교의 전파에 효율적인 미디어다. 그래서 세계적 규모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모두 각각 성경, 코란, 불경 같은 소프트웨어인 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들이다. 물론 종교가 전파된 후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성당, 사원, 절 같은 건축물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자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상태다. 게다가 인터넷 시대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은 종교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예를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서 찾아보자. 건축가의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한 이유는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 건축 유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상가교회다. 상가교회는 상업시설에 종교가 들어가는 전무후무한 종교 건축의 형태다. 일본의 절에 가면 항상 그 앞에 상업 가로가 형성되어 있고 유럽의 성당 앞에는 상업시설이 배치된 광장이 있다. 이렇듯 종교 건축물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하지만 세계 건축사의 한국의 경우처럼 작은 규모의 종교시설이 상업공간 내부에 침투한 경우는 없었다. 마치 교회가 이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가교회는 상업행위와 종교행위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규모다. 흔히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이 융성하는 이유를 차고 창업이 가능해서라고 한다. 한국의 상가교회는 실리콘밸리의 차고 창업과 비슷하다. 실리콘밸리 IT 산업 생태계를 보면 차고 창업처럼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게 들지만 무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살아남은 기업만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다. 이와 동일한 시스템이 한국의 상가교회 시스템이다. 창업의 문턱은 낮되 무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목회자가 살아남아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번에는 시선과 공간 구조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축구장에 가면 수만 명의 관중이 객석에 앉아 공을 드리블하는 선수를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그 순간 그 선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 선수에게 권력이 부여된다. 같은 이유로 교사, 목사, 운동선수 등 시선 집중을 받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건축적으로 군중이 바라보게 하는 공간 구조의 중심점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바라보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 건축의 역사를 보면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왕들은 시선 집중을 위해 평면을 좌우 대칭으로 만들고 중심축을 잡아서 그 선상에 앉았다. 권력의 집중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그 자리를 높게 만들어 멀리서도 그 신전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들어서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다. 시선이 집중되게 만드는 공간적 배치는 없던 권력도 만들어낸다.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을 보자. 극장의 무대는 관객의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무대에는 국민 누구나 배우가 되면 설 수 있다. 그 말은 국민 누구나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는 시선 집중을 받는 무대가 객석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이로써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무대로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지만 동시에 내려다보면서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평면상으로는 무대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단면상으로는 관객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위치, 그리고 관객과 배우 이 둘은 서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이로써 객석과 무대에 있는 사람 사이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언제든지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평등한 권력의 공간 구조를 제공하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를 완성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도시 구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 중심축은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축이다. 그리고 그 축선상의 중심 공간이 광화문 광장이다. 이곳에서 열리는 집회는 단순히 넓은 공간을 차지했다는 의미를 떠나 권력의 중심축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행위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내 반전 시위나 마틴 루터 킹의 정치 집회도 워싱턴 DC의 역사적 축인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빈 사이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서 열렸다.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이러한 중요한 축의 선상에 위치한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은 권력의 장악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권력은 좌우 대칭에서 나온다. 권력을 나타내는 공간이 좌우 비대칭인 경우는 없다.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 가면 모든 공간이 좌우 비대칭이고 도로 모양도 제각각임을 볼 수 있다. 이런 공간 속에서는 규칙을 찾기가 어렵다. 규칙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중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공간 내에 권력의 차등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도시를 걷다가 좌우 대칭의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당과 그 앞의 광장이다. 성당과 그 앞의 거대한 광장이 하나의 규칙 하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그 좌우 대칭의 큰 공간을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몸은 그 큰 공간 안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느껴진다. 권력을 나타내는 공간이나 건축물이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숨어 있다. 즉, 건축 공간의 좌우 대칭 배치는 공간을 하나로 묶어 커다란 존재감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을 스케일상으로 압도하기 위한 건축적 전략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시선의 집중을 받아 권력을 창출하는 방법이 건축 외에 하나 더 생겼다. TV, 영화 같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된다. 현대인들은 신전 꼭대기를 우러러 보기보다는 TV나 스마트폰 스크린을 더 많이 쳐다본다. 그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나쁜 소식으로라도 TV 뉴스에 나오기를 원한다. TV나 영화에 나올 수 없는 일반인들은 그런 권력을 가지기 위해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다. 내 사진을 누군가 본다면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는 미디어가 권력을 만드는 세상이다. 즉, 시청률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다. 인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PD는 과거의 건축가가 했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권력 창출자다. 이제 우리는 건축과 미디어를 통해 권력을 만드는 법을 안다.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균형을 맞추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느냐이다. 그리스는 인류 역사 최초로 객석과 무대로 구성된 극장을 만들므로써 시민사회를 완성했다. 지금은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건축 장치가 필요한 때다. 앞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선 집중을 받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어 권력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했다. 건축에서는 높은 곳을 올라가게 해주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단이다. 그리고 그 계단을 장악하는 사람은 권력자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단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계단은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형이나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그런 계단이 건축적으로 힘을 잃게 된 것은 엘리베이터의 발명 때문이다. 엘리베이터가 도입되면서 고층 건물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계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만들다 보니 경사지 지형을 극복하는 방식이 계단에서 축대로 바뀌었다. 달동네에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계단이 있는 곳은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대형 토목공사를 통해 축대를 쌓고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짓게 되었다. 우리의 외부 환경에서 계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지금은 강북 등지에 남아있는 계단이 자동차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계단이 많은 이화동, 경리단길 등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계단은 시대에 따라 권력을 창출하여 사람을 억압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축 요소다. 건축가 지오폰티는 계단은 두 개의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는 멋진 건축 요소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 건축물의 계단은 벽으로 막혀 있다. 우리에게 계단은 이런 멋진 체험을 하는 곳이 아니라 빨리 이동해서 다른 층으로 가야 하는 일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과거에는 웅장하고 멋졌던 계단이 현대 건축물에서는 그저 벽에 둘러싸인 채 햇볕도 바람도 경치도 없는 비상 계단의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계단을 회복시켜 계단으로 하여금 계단이 되게 해야 한다. 계단이 갖는 원래의 순수한 목적을 살려주자. 녹음이 길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장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